예, 안녕하세요. 인문회계 기초 2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회계에 대한 기본 개념과 회계정보 이용자로서의 외부정보 이용자인 재무회계 정보 이용자, 또 내부정보 이용자인 관리회계 정보 이용자에 대한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외부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공인회계사의 역할을 우리가 공부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개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회계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재무제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재무제표는 이번 우리가 같이 공부할 것을 크게 두 가지만 정리했습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간단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이 개념을 가지고 전체적인 정보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재무제표라는 게 뭐냐인데요. 제표라는 건 여러 가지 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요약보고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회계라는 기업의 언어라고 했죠. 그 언어를 어떻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전달하는 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계 기준에서 이런 재무제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재무제표로 규정된 것은 크게 4가지 또는 5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와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이렇게 크게 4가지의 서식이 있습니다. 이 서식 이외에 주석이라고 해서 모든 정보를 다 글로만, 숫자로만, 그죠? 언어라는 것이 기업의 언어를 수치로만 전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다가 일부 언어를 가미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주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석도 재무제표의 일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크게 보면 재무제표는 5가지다라고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개념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 재무상태를 나타낼 때 그 구성 요소가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라고 하는 크게 3가지 요소를 가지고 만든 표고요. 이것은 일정한 시점, 딱 잘라서 보는 시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시점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의 기업의 성과를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성과라는 것은 간단하게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썼고, 그러면 결국 얼마를 남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경영 성과를 보고하는 것이 바로 포괄손익계산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2가지 표가 사실은 회계 또는 기업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변동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업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주들, 이 주주를 다른 말로 소유주라고도 하게 되는데, 이 소유주의 어떤 변동 내용을 보고하는 표가 될 것이고요. 네, 현금 흐름표는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이용자들이 미래 현금 흐름에 되게 관심이 많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금의 유출입을 보고하는 이와 같은 표가 바로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4가지의 표에 추가해서 정보가 제공되는, 그렇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주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진도를 나가면서 또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첫 번째로서 재무상태표라고 했는데요. 재무상태표를 다시 한번 정의를 드리면 특정한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구성은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어로 사실 자산이라는 용어는 재산이라고 하는 용어로 보통 많이 씁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경영 또는 회계에서는 재산이라는 말보다는 자산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이 구성항목인 자산, 부채, 자본을 하나하나 공부해 보면 먼저 자산입니다. 우리가 보통 asset이라는 말을 쓰게 돼서 앞으로 이제 문자로 얘기할 때는
대문자 A로 제가 쓸 수도 있는데, 자, 이 에셋은 이게 교과서적인 정의입니다. 상당히 길고 복잡합니다.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저도 지금 회계를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회계를 처음 배울 때 회계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지금 이와 같은 용어가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회계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생각해낸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 용어입니다. 그래서 자산은 기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쁨을 느끼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경제학을 얘기하면서 경제학에서 효용, 기쁨은 소비를 많이 해야 기뻐진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회계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뭐였냐면 바로 현금 흐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기쁜 걸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온다는 건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도 기쁘지만 한 달 뒤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또는 친구에 돈을 꽂았더니 돈을 갚아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거가 되겠죠. 그렇게 모든 현금 유입이 기대되는 이와 같은 객체를 우리가 전부 다 회계에서 자산이라고 부르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용어 정의를 혼동하시는데 자산의 이 밑에 있는 이런 복잡한 정의들 다 무시하시고요. 특히 입문을 하시는 차원에서 이런 거 무시하시고 자산은 기쁨이고 기쁨이 뭐냐? 기쁨은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는 거다 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설명드리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학교 다니시거나 또 직장에서 다니실 때도 급하면 식사하고서 외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인 아주머니가 첫 손님부터 외상 받으면 기분 되게 나쁘다고요. 그런데 소금 뿌리잖아요. 보통 옛날에 보면 첫 손님 외상에 소금 뿌리면서 돌아서면서 웃어요. 왜 웃는지 아세요? 얘가 언젠가는 월급날 되면 돈 갚으러 올 거고, 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생증 맡기고 많이 밥을 먹었는데 학생 찾으러 오려면 또 돈 갖고 와야 되니까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들어와도 언젠간 돈이 들어온다는 기쁨을 제공한다. 이게 다 자산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자산에 대한 개념이 좀 쉽게 이해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부채입니다. 부채도 보시면 이렇게 말이 복잡합니다. 과거 사건에 의해서 자원이 유출됨으로써 의무가 생기고 뭐 복잡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똑같은 논리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이 있고 이런 용어들도 있지만 다 잊으시고요. 여러분 이제 참고로 화면을 보실 때 공부하실 수 있겠지만 부채는 거꾸로 이겁니다. 부채는 슬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자산은 기쁨이요 부채는 슬픔이다 이렇게 한마디 정의가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자산이 뭐라고 했냐면 현금이 들어오는 거였죠. 그죠? 그럼 벌써 눈치채실 텐데, 그러면 부채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고 이건 뭐가 될까요? 이거는 현금이 나가는 거. 그죠? 지금 당장 나가도 되고 또는 장기적으로 현금이라고 하는 지출이 생기는 것들은 전부 다 기업적인 측면에서 슬픔으로 판단하면 되고요. 그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부채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돈을 갚아야 된다는 느낌을 가지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채권자란 말을 쓰죠. 그죠? 그래서 부채는 채권자가 결국은 가져갈 돈이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다른 말로 채권자 지분이라는 말로 쓰게 되는데, 이 용어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산은 기쁨이요 부채는 슬픔이다 하는 것만 머릿속으로 기억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로서 재무제표 항목의 구성 항목이 있는데 바로 자본입니다. 자본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게 자본이니까 별도의 개념이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개념도 총 자산에서 채권자 지분 부채를 차감하고 남는 순자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우리가 총자산이라고 하는 용어는 자산을 부를 때 쓰는 용어일 수 있고요. 부채를 뺀 자본을 또 다른 말로는 총자산 대비해서 순자산이라는 용어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빼서 남은 잔액이라는 의미에서
자녀 지분이라는 용어도 쓰게 되죠. 자, 제가 이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릴 때 자산은 기쁨이요, 부채는 슬픔을 말씀드렸죠. 그럼 자본도 뭐 하나 설명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본은 종잣돈입니다. 종잣돈. 우리가 보통 사업할 때 종잣돈, 내 주머니에서 내돈 돈을 종잣돈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자본은 종잣돈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또 이거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신혼 초에 결혼할 때요, 돈이 없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이제 은행 대출을 받고 집을 샀습니다. 집을 사면은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잡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도 이 집은 내 집이다 하고 해서 집을 샀더니 친구들이 집 샀다고 축하한다고 집들이를 하라고 해서 제가 집들이를 했습니다. 친구들 모아서 집들이를 했는데 이거 얼마짜리냐 막 물으면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막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이거 다 내 거 아니야. 화장실만 내 거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도 집 살 때 자산이라고 하는 건 내 집이잖아요. 남한테 뻐길 수 있는 게 자산인데 집 살 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 2억 주고 내가 집을 샀다. 근데 은행에서 돈이 모자라갖고 은행에서 한 1억 5천을 빌렸다. 그러면 내가 이 집 살 때 얼마를 주고 샀냐 하면 달랑 5천만 원 갖고 집을 산 거죠. 그죠? 그런데 집에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 소유권을 띄워보면 2억 전부가 내 거인 것처럼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남들이 막 뭐라고 그래요? 집 사냐? 그러면 내가 기쁘잖아요? 그게 자산인 거예요. 근데 기쁜데 속으로 얼마나 떨고 있어요. 그거 다 내 거 아닌데. 이게 부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하면 자산은 부채가 빠지면 자본이 되는 거니까 순수한 기쁨은 요건 것밖에 없습니다. 내존. 이거는 기쁨이 있는데 엄청난 슬픔을 갖고 있는 그게 또 자산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관계는 변할 수 없는 상등식입니다. 그렇죠? 네. 또 여러분들 생활에서 보시면 차를 샀어요. 친구들 많이 차를 삽니다. 차 얼마야? 그렇게 물었는데 금방 말 못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산 거예요? 할부로 산 겁니다. 그렇죠? 네. 매달 달달이 갚아가면서 그래도 어떻게 차 샀다고 여자친구 불러다가 드라이브도 하고 뻐기기도 하고 이게 자산이잖아요. 남한테 뻐길 수 있는 게 자산이고 기쁨을 느끼지만 그 기쁨이 순수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총 기쁨 중에는 슬픔이 점철되어 있다 하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 재무제표 구성 항목으로 아주 중요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항등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표로 하나 그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왼쪽에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앞에 뭐랬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고 이게 등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옮기면 되잖아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자산이 부채와 자본을 더한 것 같다는 개념을 표로 펼쳐놓은 것이 바로 재무상태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갈라가고 반을 여기 자산이 있죠. 그 다음에 부채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자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채와 자본을 더하면 자산과 똑같다. 그럼 밑에 보시면 숫자로 자산 총기라는 게 나오죠. 여기는 부채와 자본 총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재무상태표의 기본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기업이 전달하는 정보의 틀로 보면 이 재무상태표의 정보가 이렇게 이해연치가 항상 이렇게 비교가 되도록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가 뭐였냐 하면 특정 시점에 또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특정 시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 바로 여기 있는 요 문구입니다. 그렇죠? 몇 월 며칠 현재. 이게 바로 이제 특정 시점을 의미하는 거죠. 반드시 날짜가 표시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기업 건지 그리고 단위가 얼마인지 하는 것들이 기본 틀로 표시가 되면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의 기본 포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자산의 항목 중에 기쁨을 준 종류가 있고
슬픔을 주는 종류가 있고 종잣돈의 종류가 있지만 이건 지금 관심 가지지 마시고 크게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관계는 항등식으로 구성된다는 것만 이해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말씀드린 게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정리가 되죠. 예,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인데 자산은 기쁨이다 그랬고 기쁨은 결국은 현금이 들어오는 거다. 언젠간 현금이 들어오는 건 기쁨이다. 부채는 언젠간 현금이 나가는 거다. 슬픔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본은 이 기쁨과 슬픔을 차감한 순수한 나머지다. 종잣돈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채는 남의 돈을 끌어온 거고 내가 갚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채권자 지분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종잣돈인 자본은 내가 낸 돈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자기자본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을 부를 때 자기자본이라고 하는 것과 대비해서 부채를 부를 때는 타인자본이라고 하는 용어도 쓰게 되는 거죠.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작성 원리가 또 나옵니다. 회계 등식 이미 간파하셨을 텐데 바로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라고 하는 그 틀을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부채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킨 거죠. 그러면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합친 것과 같다라고 하는 식이 생성되는데 이 식을 우리가 회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회계 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하는 회계 등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보시면 내가 기쁨이 있죠. 내 차를 샀는데, 그죠? 차를 산다는 건 돈을 썼다는 얘기죠. 그 차에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남의 돈 빌렸냐? 내 돈으로 샀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부채나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느냐를 나타내는 내용이 되고요. 자산의 형태는 그걸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한식 같지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숫자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면 백두산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X1년 10월 30일 현재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갈라져서 왼쪽은 우리가 자산이라고 그랬고 오른쪽은 부채와 자본이라고 했고 이 두 개의 관계는 등식이 성립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내용을 보시면 이름을 몰라도 현금 기쁘지 않아요? 기쁘잖아요. 이 자산입니다. 그죠? 건물 갖고 있으면 거기서 물건도 만들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고 돈이 당장 안 들어와도 언젠가는 돈이 들어오죠. 이 물건을 팔아치우면 또 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역시 기쁨을 주는 거다. 차량 운반과 같은 의미입니다. 상품, 쌓아놨지만 물건을 팔아서 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다 기쁨을 주는 자산들이죠. 자, 미지급금, 잘 모르겠지만 지급하지 않은 돈이면 어떻게 돼요? 언젠간 갚아야 될 슬픔인 거죠. 부채입니다. 차입금, 돈 빌린 돈이죠. 갚아야 되는 슬픔이죠. 이렇게 두 가지는 슬픔을 표시하는 부채로 구성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쌈짓돈인 자본금이라는 게 있고요. 이익잉여금은 잠시 설명드리겠지만 역시 자본의 항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부채가 5,000원이 구성되고 자본이 9,000원 구성돼서 내 돈 9,000원 내고 남의 돈 5,000원 갖고 자금을 조달해서 그 14,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상품도 사고 건물도 사고 차량도 사고 그죠? 그리고 일부 현금 가지고 있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바로 재무상태표가 나타내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죠. 그래서 오른쪽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의 원천을 표시한 거고 왼쪽은 다시 말해 자산 쪽은 자금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나타내는 거다 하는 것이 재무제표를 거쳐서 재무상태표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되고자 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손익계산서를 한번 볼까요? 손익계산 보통 포괄 손익계산서 말을 쓰게 되는데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보통 우리가 흘러가는 개념이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날 현재 12월 31일 날 우리의 재무상태가 어떻게 돼? 라고 표시하는 게 바로 재무상태표죠. 손익계산서는 뭐냐 하면
이 기간 동안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경영을 얼마나 잘했는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는가를 얘기하는 게 바로 손익계산서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손익계산서도 역시 그 구성 내역을 보면 수익이라는 항목과 비용이라는 항목으로 갈라집니다. 수익은 결국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런데 돈을 버는 방식이 보통 물건을 파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보통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이거를 용역수익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물건을 파는 기업들은 물건을 번 돈을 우리가 보통 매출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수익이든 매출이든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활동이고, 그런 총터로 돈을 버는 활동의 총액을 우리가 수익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좀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뭐 순자산의 감소란 말이 있지만 이거 좀 무시하시고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부분이 비용이다 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번 것과 쓴 것의 차이를 비교해서 0보다 크다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익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0보다 작으면 그것을 손실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익과 손실은 수익과 비용의 차이다 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초기 단계에서 전혀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죠. 수익과 비용의 관계는 두 개를 빼면, 그죠? 일정 기간 동안의 성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0보다 클 때 이익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0보다 작을 때 손실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개념들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익이 자본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런 거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100원을 투자했고요. 그래서 물건을 사갖고 이걸 수익을 얼마나 벌었냐 하면 150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간 돈이 물건 산 게 100원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얼마가 남냐면 50이 남죠. 결국 내가 번 돈이 150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내가 투자한 종잣돈 100원하고 번 돈 50원이 합쳐진 게 수익이 되겠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내가 그만 사업을 했다. 그럼 내 돈이 얼마가 되나요? 처음에 돈 100원하고 번 돈 50원. 합친 150원이 내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다시 사업할 때 이 150원이 다시 말하는 쌈짓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자본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번 돈을 다른 말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정도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적인 용어 정의가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또 항목으로 우리가 포괄 손익계산서 말을 쓰는데요. 이 포괄의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처럼 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기타 포괄이라고 하는 개념의 이익이 합쳐져서 그게 총포괄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는 순이익뿐만 아니고 이런 포괄 손익이 합쳐서 나타나니까 그걸 우리가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개념적인 것 때문에 소개시켜 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타 포괄 손익이 어떤 거다 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을 너무 고민하지 않으시고 손익이라고 하는 것이 순이익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항목도 있다 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순이익과 그죠?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것이 연결돼서 총 포괄손익이 나온다는 개념만 지금 간단히 갖고 가고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표시하는 개념이 바로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자, 포괄손익계산 형태를 보시면 반드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게 나오고 역시 이렇게 비교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익과 비용 항목 이렇게 쭉 척해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단기 순손익이 나오고, 그죠? 그럼 여기까지 뭐가 되냐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꼴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게 나타나서 총 포괄손익 형태로 나타나는 게 바로 포괄손익 계산서다. 이 기본 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괄손익 계산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수익을 계산하고 비용을 계산해서 빼면 순이익이 나오고 거기다가
기타 포괄손익을 가감하면 총 포괄손익이 나오니까 이걸 수치를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 수익이 15,000원 벌었다. 이건 이제 서비스 제공했나 봐요. 용역 수익이 있고, 비용으로 급료가 있고, 임차료가 있고, 뭐 전기료, 수도료가 있어서 이게 10,000원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5,000원의 이익을 벌었다. 만약에 기타 포괄손익이 뭔지 몰라도 있다면 300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 포괄은 5,300원의 이익이 생긴다 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재무제표의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인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회계의 정보를 기록하는 과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